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1강의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11장은 재분배 정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개의 세부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의 정의, 찬성과 반대, 조세와 재분배 정책, 그리고 4, 5, 6은 정부 지출과 재분배 정책, 근로장려세, 빈곤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앞 첫 강의로 해드리고 4, 5, 6을 두 번째 강의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재분배란 국어사전에서 재분배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분배하였던 것을 다시 분배함. 그래서 영어로는 배분 그러면 allocation이 되고요. 그걸 분배 그러면은 distribution이 되고, 재분배하는 거는 redistribution. 그래서 지금 제 11장에서 배우는 거는 요 redistribution이 되겠습니다.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보면은 redistribution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the act of sharing something out differently from before, especially in a fair way. 공정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분배를 하는, 나눠 갖는 행위를 재분배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행정학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한 사회 내에서 계층별 또는 집단별로 나타나 있는 재산과 소득과 권리 등의 불균형적 분포 상태를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재정리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 쉽게 말해서 재분배 정책이란 소득, 재산, 권리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그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 그래서 이전 지출이라고도 부르고 이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누진세 제도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치료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 분양, 저소득 근로자에게 하는 근로소득 보전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 중에 좀 잘못된 용어는 행정용어서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개념은 없어졌고요.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렇게 하고 의료보호라고도 안 하고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용어들은 이제 법이 바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redistribution of wealth, ROW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progressive redistribution하고 regressive re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progressive라고 하는 거는 진보주의자들 이야기할 때 progressive로 이야기합니다. 진보적 재분배 정책. It signifies the transfer of wealth from the rich to the poor.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 요거를 진보적인 재분배라고 하고, 반대로 부자들에게 부가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가난한 자들로부터 부자들한테 이전하는 거는 역진적 재분배 정책. 이렇게. 이거는 누진적 재분배 정책, 역진적 재분배 정책 이렇게 부릅니다. Transfer of wealth is a broad concept and it usually encompasses transfer of wealth, income, property from some individuals to other by means of some social factors like.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조세제도를 통한다든가 화폐제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화정책을 통해서, 복지정책을 통해서, 국유화 정책을 통해서 또는 자선정책을 통해서, 자선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재분배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본질적으로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면 일단 분배가 된, 디스트리뷰션 된 거를 리디스트리뷰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부자들에게 있는 돈을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재분배 정책이 무엇인가 좀 본질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배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1차적으로 분배가 일어납니다. 즉 토지, 노동, 자본에 따라서 토지를 가진 자는 지대를 받고요.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은 임금, 월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이윤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누가 돈을 결국에 벌게 되느냐? 토지를 가진 지주들과 그리고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돈을 가져가게 돼 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가는데 그 임금의 양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본가나 땅을 가진 자들은 부자가 되고 임금 노동자들은 가난한 자가 된다. 이것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릅니다. 줄이면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분배적 귀절은 사유재산 제소라는 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뭐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강조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이나 권리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살펴보면, 착한 사람들이 많으면 착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빌 게이츠의 재단,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부자들 중에 굉장히 복지 재단을 만들어서 직접 본인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죠. 최근에 빌 게이츠도 이혼했다고 해서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이 146조래요. 부부가 나누면 거의 뭐 50조 이상은 나눠 가질 텐데, 하여튼 그렇게 빌 게이츠가 누구냐면, 우리 컴퓨터 키면 무조건 윈도우 돌아가잖아요. 윈도우를 만든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도스로 시작해서 지금 마우스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를 움직였는데 지금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하여튼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전 세계 컴퓨터가 팔릴 때마다 빌 게이츠는 돈을 버는 거죠. 하여튼 뭐 어떤 사유인지 하여튼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뭐 부자들 이혼하는 거야 뭐 다반사니까. 하여튼 뭐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뭐 각자가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부를 재분배한다. 그래서 자발적 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소득 재분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동계라든가 향약제도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을 좀 십시일반인다고 한다고 하죠. 한 숟갈씩 내 가지고 돕는 그런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 또는 공동체를 통한 재분배가 부족할 경우에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하게 되는데, 국가, 정부는 결국 강제력을 동원해서 재분배 정책을 하게 됩니다. 즉 강제로 부자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서, 즉 누진세를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어떤 무지의 장막과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국민들의 공감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법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안전망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사회 안전망이 두텁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정부의 도움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공짜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정부한테 기본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즉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끝까지 나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기대해서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벌어서 살고 또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반대로 너도 나도 뭐 일 안 해도 국가가 먹여 살려주니까 내가 직장 안 잡아도 부모님이 용돈 주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나라가 그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welfare disease 해가지고 disease 그러면 이거는 병을 말해요. welfare는 복지병에 걸린 사람들이라. 이런 복지병에 걸려버리면 나라가 망하고 그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에 대해서 찬반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영어로 캐피탈리즘 그러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내냐면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제도를 만들어낸 칼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는 두산백과에 따르면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입니다. 즉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즉 돈 있는 놈이 돈을 버는 그런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경제 체제 아래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즉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의 길드를 중요시합니다.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19세기 들어와 독일과 미국으로 파급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역사를 볼 때 왜 그 이전에 18세기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았었거든요. 중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계속해서 왕조 시대를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저 서구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이야기죠. 그 전에는 전 세계를 동양이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를 봐라. 자본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이 잘 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이 증대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운 자유시장 경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서로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있고 반대 의견은 대부분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펌, 대기업들이 나타나서 대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난다고 하면은 독점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양보다 덜 만들고 비싸게 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점자의 이익, 즉 소비자의 잉여를 착취하는 행태가 나타난다. 이런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나하나 읽어보시되 여기 나와 있는 영어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단어 찾아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 단어장에 정리해서 모르는 단어는 외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복지국가는 welfare state 다시 한번 뭐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이건 정치학 대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복지국가 이렇게 합니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2차 대전 중에 나치가 추구하는 게 전쟁국가잖아요. 근데 발음이 좀 비슷해요. 전쟁은 war예요, war. warfare state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welfare state. 그래서 영국에서는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하겠다 하는 게 비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고 그 이후 실제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그 맥시멈 프린시플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러한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해서 전 세계에 사회복지제도가 들어가고 경제적으로는 케인지안 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믿었더니 대공황에 빠지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 안정화 기능도 해야 되고 사회 복지 정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면서 전 세계에 197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 두산백과에서 보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완전 고용,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이 중요한 복지 정책인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비스마르크 시절에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때는 왕정국가를 좀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주장했던 고전적인 옛날의 복지국가 시절이 있고 그런 거는 옛날 얘기고 현대적 복지국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국에서 지역된 비버리지 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전 세계의 사회 안전망, 즉 사회 안전망의 대표적인 건 4대 보험이라는 거예요. 국민연금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이런 사회보험 제도를 깔아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것이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프로스가 찬성이고요. 컨스가 반대를 의미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지 정책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도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도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죄율도 낮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건강도 잘 관리될 수 있으니까 이런 복지국가가 좋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복지병에 걸린다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국가 의존적이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한 더 열심히 일해봤자 그 돈 다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반대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인데요. 생산적 복지, 복지가 어떻게 생산적일 수가 있까요? 생산적이 되려면 기업에 성장하는 쪽에 기업에 돈을 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게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K자형으로 그 소득 분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는 국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임금 노동자들,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또 우리나라 노동조합 파업이 많잖아요.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지면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 증대되고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산적 복지죠. 복지라고 하고 이것은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개념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는 뭐냐면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이 다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가난한 사람한테도 흘러가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지 마라. 오히려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라. 그럼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면 분수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저소득층에게 임금도 지급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낙수 효과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경제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돌아가는 것이니까 정부가 부자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부자들 보고 돈을 좀 많이 쓰라고 쓰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낙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알고 있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소주성이라고 하는데 시사상적 상식 사전에 보면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4년이 됐는데 지금쯤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income-led growth 또는 wage, 임금소득을 wage라고 하니까요. wage-led growth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 최저임금을 높여주자 이거예요. 최저임금을 높이면 임금 노동자들이 자기 월급이 증가했으니까 월급이 증가한 만큼 소비를 많이 하고 그 소비를 많이 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소득 불평등이 심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좀 올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너무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즉 코로나 이후에 K자 경제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즉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저소득층, 즉 여러분 입장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바입니다. 알바생들의 소득이 증가되었느냐? 참 두 그룹은 나뉘는 거예요. 기존 직장에 계속 있는 사람들, 알바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알바 시간당 임금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그 일하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CU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한 달 최저 시급을 주려면 한 달 월급으로 한 18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의 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러면 편의점 주인이 직살이 고생하고 주인으로 고생하는데 자기가 챙겨가는 돈이 알바생들보다도 적게 가져가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편의점 때려치고 문 닫고 자기도 다른 편의점에 알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편의점이 문을 닫게 되죠. 그러면 편의점에 있었던 일자리, 알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더 없어져 버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최저임금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CU 사장도 가난한 사람이고 CU에서 일하는 알바도 가난한 사람인데 둘 사이에 나눠 먹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득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근로이역이 상승했는가 부분은 조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진 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상승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했느냐, 소득주도 성장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고, 국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지, 저 밑에 있는 알바생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국가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 증대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아까 이야기한 그 돈을 편의점 주인이 더 가져갈 것인가 알바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게임, 즉 제로섬 게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경제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득 주도 분배 정책이에요. 소득 재분배 정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정말 부자들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분배 정책으로 편의점 주인하고, 물론 편의점도 잘 되는 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어가는 주인도 있겠죠. 그러나 구멍가게 같은 편의점의 경우에는 알바비보다 조금 더 가져가든지 그 정도밖에 못 버는 편의점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경제 성장이란 말을 붙이려면 이거는 그런 저 알바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제 성장은 본질적으로 과학 기술에 있습니다. 과학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없던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자신이 만든 물건을 많이 팔아먹고 이러면서 서로가 혁신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득을 많이 준다고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영어로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데, 시사상식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리나라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1인당 지급한다는 뜻이야. 1인당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뭐 국가가 결정을 하겠지만, 하여튼 하루 한 달 먹고 살려면 예를 들면 그게 50만 원이다. 50만 원 5천만 명한테 매달 지급하는 것이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의 문제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 바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의 개념은 유토피아를 지은 토마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기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된다는 굉장히 이상적인 주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매달 기본 생계비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1년에 12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거기다 5천만 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 곱하면 6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최저 생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용돈 3, 40만 원 받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 준다고 하면은 120조 원이 필요하고, 한 달에 30만 원 준다고 하면
18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 180조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말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 2021년 예산은 558조 원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조 원이에요. 지금도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200조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소득 이거 30만 원만 준다고 해도 18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180조 원을 추가로 세금으로 걷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돈 누구한테 걷겠어요? 부자들한테 걷어야 되겠죠. 그러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매달 30만 원, 즉 1년에 360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부자들만 내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매달 30만 원 내야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이렇게 내는 나라에 계속 있고 싶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실제 이 사회의 생산성, 부는 부자들이 아까 낙수 효과도 이야기했지만 부자들이 좀 돈을 쓰고 우리나라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는 나라가 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에는 반대를 하고 물론 우리 집 5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세금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을 거예요. 집집마다 다 따져보면 세금을 더 내면 얼마큼 더 낼까? 실제 기본소득은 얼마를 받을까? 계산하면 다 나와요. 우리는 애가 셋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소득하면 우리 집은 이익이에요. 그러나 나라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부자들은 또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조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한 명당 한 30만 원씩 주는 거 전 찬성이에요. 그리고 대학생 이후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그 일을 하는 경우에 이 소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나는 아동수당, 즉 고등학교까지 수당으로 주는 것. 그리고 노인들은 이미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수당을 늘리는 방법은 찬성하지만 모든 국민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기본소득 두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 기본소득은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위스 같으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주는 걸 실험해 봤어요. 이게 굉장히 유지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고, 영국도 좌파 노동당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지급하는 그런 기본소득안을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다 부자들한테 걷어야 될 텐데 나는 그 부자들한테 돈을 더 걷는 것 난 찬성이에요. 찬성하지만 나는 공짜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득표 극대화를 하는데 표를 얻기에 제일 좋은 거 뭐예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 너한테 차 줄게, 집 줄게. 마음대로 그렇게 다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이 공짜일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절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걸 걷어야 되는 것이죠. 그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찍어내야 돼요. 돈을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가 상승만 초래하게 돼요. 결국은 물가 상승되고 나라 경제는 발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맨날 데모만 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한 그런데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197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지금은 망쳐든 나라가 됐고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석유가 많아가지고 엄청 사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3등 안에 드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 다 망한 나라가 된 것도 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기본소득 같이 이렇게 복지정책 한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1인 1표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나 찍으면 너한테 이렇게 돈 줄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나라들은 다 망하는 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짜가 난무하게 되면 국민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게 되느냐. 부자들은 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맨날 데모만 하게 되고 이런 나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늘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일자리는 거의 제로섬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건 쉽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일거리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일거리들을 공공부문에서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절대 공짜로 기본소득을 주지 말고 기본소득만큼의 돈을 주되 누구한테 주느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군대도 일종의 일거리예요. 군대 필요하니까 군대에서 봉사하면 그만큼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에 필요한 일거리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공짜가 아니라 그렇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와 재분배 정책이 있는데 누진세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해가지고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수평선, 이게 proportional tax 또는 flat ta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많든 적든 10% 그러면 모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누진세라고 하는 이 빨간 선처럼 소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프로그레시브 텍스, 누진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누진세는 소득세라든가 재산세 이쪽에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 누진세가 적용되고 부가세, 우리 물건 살 때 10% 세금 붙이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1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랫 텍스 또는 프로포셔널 텍스 해가지고 비례세라고 합니다. 역진세는 없는데 더 부자들에게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걸 역신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재산세의 누진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례세를 하는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역진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실제 얼마 세금 내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10% 세금도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례세는 역진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과세체계인데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어떻게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는 거를 누진세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세율이 6%에서 42%까지 적용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5억 원 이상, 내가 10억 원을 번다. 그러면 5억 원부터 10억 원 그 구간에 대해서는 4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면 연봉으로 따지면은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15% 정도 근로소득세로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를 누진세라고 부른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 시간은 이렇게 조세와 재분배 정책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제 사항 재분배 정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